러시아에서의 전쟁, 네, 제가 맡겠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그 복잡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의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전쟁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서방의 초기 제재 결정들이 마침내 모스크바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밀프와 재보험 계약의 병치를 흥미롭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 두 가지를 처음으로 결합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왜 크렘린궁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언어적 성취는 차치하고 제가 말하는 주요 캠페인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와일드베리즈 물류센터 타격 작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곳이 실제 아마존 열대우림보다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제적으로 인정된 러시아의 지도와 파괴되거나 불타거나 혹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모든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로 모스크바 근처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크림반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라 서쪽 3분의 1에 있지만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볼고그라드, 타타르스탄, 그리고 케르치 해협을 건너 두 번째로 발생한 사건까지 3건의 추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와일드베리즈의 주요 경쟁사인 오존의 유통센터를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이전에는 주변 와일드베리즈 시설들이 표적이 되면서 덩달아 사정권에 들었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 생산업체로 가장 잘 알려진 파이어포인트가 이 드론 공격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일종의 와일드베리즈 빙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다음 공격 목표 위치를 정확히 맞히면 파이어포인트 로고가 새겨진 이 열쇠고리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밀프테크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프로그램이 전쟁에 관한 가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밀프는 재고물류 실패, 미싱 인벤토리 로지스틱스 페일링의 약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CEO가 여성이라 방위 산업의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풍자하려 그런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녀는 1992년생입니다. 혹시 나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이유가 더 필요하다면 말이죠. 어쨌든 파이어포인트는 자신들이 일으킨 혼란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직접 촬영한 피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위해 거리낌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MEIF 기반 소셜미디어가 아무리 흥미롭다 해도 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문제의 진짜 핵심은 바로 보험입니다. 네, 또 고리타분한 금융 시스템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작은 확률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던 사업이 작은 문제 하나로 망가지는 건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드문 끔찍한 상황에 대비해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운영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위험 분산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해당 회사에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100개의 서로 다른 공장에 보험을 제공한다면 중심 극한 정리의 효과 덕분에 기대되는 결과의 변동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보험회사는 일부 공장 화재를 예상해 각 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른 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지급액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매년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이 나쁠 때입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따른 경향이 있긴 하지만 분포에는 여전히 꼬리가 있어서 정말 운이 나쁘면 특정 해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이 불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해결됩니다. 보험을 좋아하신다길래 보험을 위한 보험도 준비했어요. 이제 보험에 또 보험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각 개별 보험회사는 불운을 겪을 위험이 낮기 때문에 재보험사는 보험사들이 가입 기업들의 위험을 분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위험을 모읍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 산업의 마법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무대 뒤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만약 재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보험회사가 여러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1차 보험제도의 두 번째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는 위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장 중 3%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이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97%의 경우엔 화재가 없고 3%의 경우엔 모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물론 보험에서는 97%의 시간 동안 돈을 쓸어 담겠지만 3%의 시간에는 지급불능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약관에는 보통 불가합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조항은 피해 원인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이것이 보험회사가 보장 범위를 교묘히 줄이려는 꼼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한 번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객들은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서도 안 되고 그런 보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폭격이라는 맥락에서 상관관계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 공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공장에도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폭격 작전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통 허브가 파괴된 걸 알면 제 허브도 파괴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공격 사실만으로도 모두가 불안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파괴된 것을 많이 볼수록 제 것도 파괴됐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폭격작전 범위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표준 보험 상품은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파괴 위험 증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회사들은 최소한 더 높은 보험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상관관계입니다. 여기에도 보험 기반 해결책이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다음 재보험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재보험사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겠지만 여러 보험사를 재보험하고 있다면 한 보험사에 상관된 위험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관된 위험이 그들이 떠안는 다른 위험들과 상관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전 세계에는 재보험 회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보증을 신뢰성 있게 뒷받침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 최고의 재보험 회사들은 서구 기업들입니다. 이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보험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2022년 침공 이후에는 사실상 갑자기 국내 보험사로 완전히 옮겨야 했습니다. 그 보험사들 역시 러시아 재보험사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더 생깁니다. 첫째, 러시아 재보험사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현재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둘째,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재보험사들도 자신들만의 재보험, 즉 재재보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의 보험을 위한 보험, 또 그 보험을 위한 보험까지 들어줬어요. 그래서 당신이 보험을 들면서 또 보험을 들고 또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준 거죠. 재재보험사들은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더 규모가 커야 하고 가능한 한 넓게 분산해서 위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플로리다의 허리케인과 대만의 지진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조합해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서면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러시아 재보험사들은 글로벌 시장에 접근해야만 가능한 역재보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후의 보험자인 러시아 국가 자체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러시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말뿐인 위로 말고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실제 기업들이 그 상황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정부가 사실상 보험회사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부는 사실상 그 피해 비용을 온 나라가 떠안게 합니다. 러시아에는 이게 오히려 적절할 겁니다. 4년 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국가 전체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쟁의 부담을 민간 기업이 떠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크렘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과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수준 말고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
크렘린의 의도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러시아인들은 모두 전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 움직이지 않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의 결합입니다. 첫째, 크렘린은 여유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GDP의 약 8%를 차지하는데 와일드베리스 같은 업체가 무너지고 제3자 판매자에게도 타격을 주면 영향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료품 유통업체와 같이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물류센터 축소를 고려하는 다른 산업 분야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크렘린은 그런 규모의 피해 보상을 할 유동성이 없습니다. 글쎄요, 터무니없이 돈을 찍어내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러시아 경제학자들도 그게 여러 이유로 나쁜 생각임을 잘 압니다. 기억하세요. 크렘린은 지금 정유소 수익을 잃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계약병 모집을 포기하고 2달 안에 50만 명 동원으로 전환할 거라는 소문이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선택지가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가진 유동 자금은 금융 전염 문제가 러시아 전체 금융 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금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와일드베리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과 크렘린은 오늘 밤 또 한 번 전쟁 비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요새 벽 뒤에 있는 정체 기반자들은 화가 난 러시아인들이 거리도 나서지 않는 한 편안히 잠을 자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요점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의 와일드베리 관련 공격은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퇴적으로까지 번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보험사들은 문제의 규모와 이전 서방의 경제 제재가 겹쳐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쟁의 기원을 다룬 이 두 권의 훌륭한 책 중 하나를 읽으면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